돈줄을 조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아주 확고한 입장이다. 사망자가 16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경제 상황,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어지러운 시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경제 전문가 중에서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현재의 경제 상황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또 투자자라든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사실 그 유례 없는 1970년대 이후로 정말 거의 엄청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곱씹어 보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뭐든 말든 인플레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기본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있죠. 그게 두 가지 지표인데,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 실업률 4% 이게 기준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면 이거는 지나치다. 그래서 2%로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하게 되고요. 2%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돈을 풀어서 2%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에 근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또 다른 하나의 지표는 실업률인데 4%입니다. 그거는. 실업률 4%면 대개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업률 0%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면 취업할 사람은 다 취업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4%보다 넘어서 5%, 6% 실업률이 되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인데, 이거는 경제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돈을 풀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실업률이 9월 달에 3.7%예요. 4%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8.3%예요. 2%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임무를 맡고 있는 주체가 바로 미국 연준이잖아요.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풀었다가 조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3% 인플레를 낮추려면 2% 수준을 낮추려면 이제 돈을 조여야 되는 거예요. 돈줄을. 돈줄을 조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 빌려가는 그 이자 아닙니까? 또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겨놓는 이자이기도 하고, 그걸 높이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가죠. 그렇죠. 오히려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게 되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경기도 좋고, 근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 돈줄을 조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아주 확고한 입장이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이게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약간 이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율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인플레도 워낙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막 0.75%씩 막 3번씩이나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좀 그런 레벨인 국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금일 촬영하는 이 날짜 기준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정말 폭락을 해가지고 예.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금리 인상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440원까지 달러가 왔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코로나 위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원 안 찍은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 이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이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또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네. 근데 그 지표를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잘 아시잖아요. 네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는 것인데, 채권을 내가 사들이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지? 그걸 걱정해서 이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이 보험 상품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CDS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신 갚아주는 그런 상품이 CDS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고 그런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9월 27일 현재 우리나라 한국 국채 CDS 프리미엄이 52.38인가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의 부도 확률이 0.9% 그 정도 돼요. 부도가 날 확률을 0.9% 정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CDS 프리미엄이 53 그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53이라고 하는 거는 0.5%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채권을 거래한다면 0.5%면 5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 네네. 네. 그게 프리미엄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도 확률은 현재 한국 국채 부도 확률 같은 경우는 1% 미만이다.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부도 위험이 높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CDS 프리미엄이 750이에요. 우리는 50이라고 그랬잖아요. 53. 네. 터키가 750 정도인데 터키 국채 부도 확률이 12.5%입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우리는 0.1%가 안 돼요. 그런데 2008년, 9년 그 무렵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이 치솟았잖아요. 그때 1,500을 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670이었고 그때 부도 확률이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1% 미치예요, 부도 확률이. 그런데 환율은 올라가잖아요. 네. 환율은 그때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부도 확률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차이가 뭔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네네.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달러 가치가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냐, 아니면 이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거는 달리 봐야 되는 거죠. 일본의 엔화 가치는 한국 원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일본을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2008년, 9년 외환위기 때에 비교해 보면은 꽤 안전한 나라로 이제 인식이 자리 잡혀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장 외환위기가 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CDS 프리미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2022년 초에 CDS 프리미엄이 20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일본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지금도 한 20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은 이게 지난 5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50 정도까지 50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도가 당장 난다 그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확실히 글로벌 지금 뭐 사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코로나 위기, 뭐 글로벌 금융 위기,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엔 거의 뭐 그 정도에 준하는 네. 그런 투자 심리가 있는데 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CDS 프리미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다. 네. 약간 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성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험해서 뛰는 환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랑카라든가 요즘에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파키스탄이나 이건 그 나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부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달러가 세기 때문에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약간 좀 희망을 좀 돌려본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뭐 환율이 급등하고 네. 약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이긴 한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국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신흥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또 네. 중국이 뭔가 흔들리거나 안 좋으면은 네. 또 수급 관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중국이 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제로 코로나 이런 정책 때문에 뭐 셧다운도 많이 하고 안 좋고 그 다음에 촬영일 기준으로 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9년 그 고점을 뚫었더라고요. 달러 대비. 그렇죠. 네. 7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투심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전당대회가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예. 그 이후에는 약간 좀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하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좀 신흥국 경기에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근데 절실해서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풀 수가 없다, 이거는. 왜냐, 최근에요,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의학 학술지에 중국 후단대 연구진들이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5월 달에.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의학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썼는데 놀라워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금방 1억 2천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사이즈가 다르네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메디케이션 되는 사람이 52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6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리얼한 거죠. 그러니까 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좀 모여서 살고 그러다 보면 뭐 조금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 면역도 생기고 이렇게 차츰차츰 적응을 해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면역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면역이 없기 때문에 탁 열어놓게 되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병원 의료시설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망자가 폭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논문에 중국 그 연구자들이 그 네이처 메디슨에다가 발표한 논문의 골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시진핑 중국 공산당도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저 서방의 그 무질서한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철저히 코로나를 우리는 잡을 수 있다. 잡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자신들의 이 정책의 명분이었는데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망자가 그 무더기로 나오고 그랬을 때 그걸 과연 견딜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문의 이 결과를 믿는다면 이건 함부로 풀 수 없는 거죠. 중국에 어떻게든 중국 사람들의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집단 면역은 언제 생길까? 그럼 백신이 엄청나게 좋은 백신이 나와서 그걸 맞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국은 그 서양 백신, 미국 백신 같은 거 받지도 않아요. 자기들 백신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자기들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코로나 환자의 숫자를 아주 굉장히 작은 상태로 유지는 했지만 이게 저주다. 그러네요. 골만 터지는 격이네요. 나중에는. 예, 이건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 그러니 중국은 이래저래 이 서양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격리되어 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또 미국이 격리시키기 때문에 격리되고.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중국이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현실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네. 뭐 IRA 법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예. 약간 좀 동맹국끼리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네. 법안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가 비싸진다는 이야기인 거고 또 중국이 거대한 소비 시장인데 그 소비 시장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자가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산 원가가 다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규모의 경제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 이거는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예상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위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를 봐도 그렇고 미국 금리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이 27일이죠. 오늘 28일입니다. 네. 예? 28일인가요? 네. 오늘 그 국채 금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5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4.3%예요. 네. 10년 만기 국채는 4.22%예요. 그 장기 국채의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만기가 멀리 있으면.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 장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더 낮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 침체는 사실상 좀 피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기사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짐 로저스라는 또 되게 유명한 네. 또 연륜이 있으신 네. 투자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80평생 최대 위기가 올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예전부터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점점 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번 위기가 정말 좀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뭐 IMF라든지 이런 위기에 좀 비견이 될까요? 나라마다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머징 이카노미들, 신흥국들은 그렇게 되는 데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이미 그렇게 됐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라오스라든가 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 돈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금들, 그러니까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이 SOC에 중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국 자금들의 거래 조건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 드러나는 것들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중국 자금들의 금리가 굉장히 높고 그것을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중국 자금들에. 그래서 중국 자금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아마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우리가 98년에 겪었던 IMF 외환 위기 같은 거를 이미 시작이 됐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겪을 나라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냐?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원화가 과거 10년 전처럼 그렇게 위험 자산은 아니다. 주식이나 또는 뭐 스리랑카의 루피라든가 인도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한국의 한국의 원화가 그 정도의 위험 자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꽤 안전 자산으로서의 평가를 갖게 된 것 같다. 엔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분명하다. 네. 하지만 이게 소위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것, 붕괴 네. 이런 쪽으로 갈 거냐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하지만 그게 98년 같은 그런 붕괴로 올 거냐 또는 국가 부도로 올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 탄탄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의 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자산 시장이잖아요. 네. 경제가 그렇게 온다 한들 자산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 네.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돌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이 오른 건 정말 비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오른 겁니다. 도대체 기업이 좋아진 것도 없는데 그냥 오른 거예요.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많이 풀어서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돈줄을 조이고 있잖아요. 조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지 어떨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그게 붕괴 수준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나라마다 다를 거다. 네네. 예. 우리나라는 붕괴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죠. 그렇다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예. 그렇다면은 사실 또 이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치. 언젠가는 또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세션 신호가 발생을 하고 하면은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실업률 4%, 네. 물가 상승률 2%, 네. 그 정도랑 또 기준으로 해서 뭐 그거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다시 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정도,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5%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역사적인 그 경험들을 쭉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10년 정도 걸린다고 돼 있어요. 10년이면 너무 조심하다. 예. 네. 근데 뭐 이건 그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 때문에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진다면, 그 전쟁이 끝난다면 뭐 그 문제의 한 절반 가량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가 상승에. 한 절반은 돈 때문에 생겨난 거고 한 절반은 전쟁 때문에 생겨난 거고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인데 네. 하지만 쉽사리 2%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1년, 2년은 최소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다. 그래서 실업률이 5%, 6%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면 돈줄 조이는 것을 조금 뭐 살살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코로나 때처럼 다시 풀어낸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건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미쳤던 거예요. 그냥 무한정 돈을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양적 완화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심지어는 정크본드까지도 사줬습니다. 네. 부도 수준의 기업의 회사채를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을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건 매우 비정상인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그리고 다른 방법도 별로 없다, 이거는. 예.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거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펼쳐졌던 그 세상, 그 중국이 배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8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길게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이거는 생각해보면 반도체 기업이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상 자체가 바뀌는 게 있죠. 그것은 네. 바로 그러니까 중국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네. 이것에는 완전히 새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은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좁아지고 생산자 중에 낮은 원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생산자가 배제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뭐 모든 게 다 괴로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도 과거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1980년부터 시작되었던 중국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펼쳐졌던 그 세상,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결정적인 거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의 물가가 다 떨어졌어요. 세상이 풍요로워졌죠. 투자의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중국 덕분에.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배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 8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생활 수준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높죠. 투자도 거기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또 물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공급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가 줄어들면 그럼 물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공급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중국에서 공급하던 걸 베트남에서 공급하고 인도에서 공급하고 아니면 한국 공장들에서 공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는 능력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공장에서 중국이 만들던 걸 만든다면 원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급을 하더라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수요를 줄이는데, 디글로벌리제이션,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공급을 또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공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하신 게 탈세계화잖아요. 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밸류체인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뭐 리쇼어링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한국 제조업에 과연 이제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반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화웨이하고 삼성입니다.
화웨이하고 삼성, 화웨이가요, 2020년 무렵에 스마트폰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인가? 아주 급속히 치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삼성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TSMC를 시켜서 화웨이한테 반도체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팔을 비틀었어요. 네. 근데 그 화웨이가 반도체, 그러니까 그 화웨이 스마트폰의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을 했냐면, 화웨이 밑에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설계 회사가 있거든요. 반도체 설계 회사. 그 설계 회사에서 자기 기린 반도체라고 하는 걸 설계를 해서 중국이 반도체 설계를 잘합니다. 네. 그 설계도를 대만의 TSMC에다가 맡겨서 제조를 했어요.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TSMC에 팔목을 비튼 거예요. 저거 해주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국의 인민해방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직결을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못 줘. 라고 미국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네. TSMC를. 네.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 기린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조달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국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삼성 갤럭시 폰 지금 어떻게 됐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부지리를 한 거죠, 삼성은. 삼성 스마트폰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부지리, 정말 다행인 거죠. 만약에 네네.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배터리 업체를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LG가 또 뭐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반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업체를 제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때들이 많아요. 하지만 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다른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들, 그 배터리를 갖다 쓴다든가 또는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쓴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가성비가 높고 더 좋은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거죠. 더 좋은 배터리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후생 수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수준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의 제재를 당하는 중국의 공장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게 많은 겁니다. 많죠. 네.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 중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반된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싸고 좋은 게 사라지니까. 네. 또 약간 좀 뭐 그런 섹터 관점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죠.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의 모든 이 소위 주력 업종은 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 걸 모방해서 똑같이 따라오니까 과거에 한국이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듯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따라잡아서 일본 기업들을 무너뜨렸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거의 그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와서 그걸 지금 차단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미국도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국가 안보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화웨이라든가 SMIC라든가 또는 과거의 그 GT라든가 이런 데들은 중국의 인민해방군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최소한 꼬투리라도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한 건데 그 무턱대고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기업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죠. 반도체는 제재 대상일 거고 배터리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배터리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딱 명확하게 이제 뭐 이렇게 반사이익을 볼 만한 게 반도체다.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반도체, 5G, 뭐 그런 것들이겠죠. 군사용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또 교수님께서 또 많이 네. 또 전문 지식이 있으시고 전문가로 또 알려지고 네, 계신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이러한 그 장기적인 트렌드 상황에서는 네. 이 반도체 산업이 사실상 이 4차 산업혁명의 뭐 쌀이라고 불려지는 부분도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이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다 52주 신저가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 한 40% 정도 예. 하락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가 안 좋아진 이유가, 불황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죠. 지금 그 반도체가 미래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각국의, 화폐 가치의 하락, 환율 급등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다른 나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러면 PC도 덜 팔리고 뭐 각종 가전 제품도 덜 팔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미 D램 주문량이라든가, 단순히 그 D램 같은 경우는 매우 경기에 민감하지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규격 제품이고 또 한번, 그러니까 이 공장을 멈출 수 없는 제품이고, 예, D램은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찍어내야 되는 제품이 D램인 거죠. 네. 안 팔리면 그래서 값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하는 게 D램인데, 근데 이게 D램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문량도 확 줄어들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TSMC 같은데, 그 대만 기업 있잖아요. 파운드리 기업. 네. 이 TSMC는 주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가 파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제작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TSMC는. 거기도 주문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 초에 비교해서 보면 TSMC도 주가가 뭐 거의 40%가 떨어지고 막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22년 후반 또 2023년, 2024년 이때까지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PC의 수요도 떨어지고 또 가전제품 판매도 줄어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것이 겹쳐져 있는 것이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인 겁니다. 그 중국이 굉장한 수요처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중에 뭐 가장 큰 수요처이고, 중국이 반도체를 사주지 않으면 반도체의 판매량도 확 줄어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지 마, 장비도 팔지 마,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GPU는 중국이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데, 네. 그 인공지능을 작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한 거예요. GPU 반도체가. 네. 근데 그거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미국 정부가. 네. 정부라기보다는 의회가 차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칩스 액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미국에다가 미국 본토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하고 칩스 액트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잖아요. 이 돈을 받으면 28나노급 이상의 더 정밀한 반도체가 중국의 그 공장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드레일 조항이, 단서 조항이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특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아주 난감한 게요. 삼성은 낸드 플래시가 시안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삼성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거의 40%인가가 돼요. 그게 앞으로 나가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공장을 분명 짓고 있는데 애리조나에다가 그 보조금도 안 받고 생돈만 내고 지을 거냐 그러면 그것도 참 난감한 거고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시안 공장, 낸드 플래시 공장을 더 앞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으면 D램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또 인텔에서부터 그 낸드 플래시를 또 샀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기가 매우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8나노 이상짜리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중국에 대한 제재, 이것이 또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반도체 나라마다 다 공장을 짓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팹이라고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에도 하고 인텔 같으면 오레곤에다가 새 공장 만들고 일본도 새 공장을 만들어서 그 인텔하고 같이 2나노급의 뭘 만들겠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만들고 있고 중국에도 수없이 만들고 있고 유럽에도 만들고 있고 대만에도 TSMC나 미디어텍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신 나간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데, 다 같이 미친 듯이 지금 공장을 확장하고 신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 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공장은요,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비가 매우 작아요. 고정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그 무조건 제품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요는 어떻게 될 거냐? 수요는 글쎄요. 앞으로 3년쯤 후면 다시 수요가 살아날까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될 거냐. 자율주행차 같으면 거기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AI가 또 어떻게 될 거냐,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 수요가 좌우가 되겠지만, 그게 글쎄,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글쎄, 말로는 그런데 그 현실에서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하면 사실 잘 알 수 없거든요. 그게 메타버스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해놓은 그 메타라고 하는 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과연 수요가 살아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쓰지도 못할 공장들을 지금 그야말로 정신 나간 듯이 확장하고 신설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반도체 기업이 아주 치명적인 거죠. 돈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반도체의 주가에.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의 수입은 빵빵한데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게 그게 삼성만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 AMD 뭐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큰 트렌드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약간 장기 좀 암울하다 그렇게 좀 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최소한 뭐 3년 정도 지나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할 텐데 하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생산 능력만큼 늘어날까? 글쎄 그거는 자신이 없는 거죠. 생산 능력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장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장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 문제가 돼버렸어요. 실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투자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바이든이 나서서 무조건 이게 웨이퍼 들고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보조금 막 때려 넣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투자 타당성 기준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은 투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반도체 시장은 커질 것이다. 네. 왜? AI든 자율주행차든 어쨌든 늘어나긴 늘어날 테니까. 하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공급 능력만큼 그걸 또 뛰어넘을 만큼 늘어날 것인가? 그 가능성은 글쎄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능력이.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쩌면 삼성이 TSMC보다도 첨단 공정에서는 조금 앞서 있을 수 있어요. 이 결합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메모리에서와의 같은 그런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에 반도체 지금 그런 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TSMC, 인텔 주로 반도체 제조업체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 중에서 결국에는 약간 어떤 기업이 패권을 질 수 있을지 어려운 좀 얘기긴 한데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그 패권은 TSMC일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것도 굉장한 가능성이에요. 중국이 얼마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TSMC는 존재하기 어렵겠죠, 아마.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현재 같은 비즈니스가 계속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TSMC를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 매우 힘들 거다, 이렇게 봐요. 애플, 또 구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또 아마존, 이런 데들이 반도체의 굉장히 큰 수요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인텔 걸 사다 썼어요. 또 삼성 걸 삼성의 메모리를 갖다 썼어요. 인텔의 CPU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애플이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기 시작했느냐, 이미. 자기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거 안 써요. 자기가 설계한 걸 써요. 그럼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드는 걸 누가 하느냐? TSMC가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삼성이 했어요. 그러다 삼성이 실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TSMC로 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어쩌면 삼성이 TSMC보다도 첨단 공정에서는 조금 앞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3나노 GAA 공법이다 해가지고서 대서 특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TSMC 입장에서는 이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죠. 니네가 무슨 3나노야? 5나노만도 못한 건데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이 반도체에 나노라고 하는 게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8나노까지는 물리적 실체가 존재했어요. 즉, 그 게이트의 길이라든가 또는 이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의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28나노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리적 거리가.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입체 형태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게 핀패신이 무슨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게이트의 길이가 아닌 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무관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게이트 길이 같은 걸 가지고 28나노나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부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이게 작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막 이게 좁힌다라기보다도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기능을 네.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면 이게 그래도 한 3나노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SMC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GAA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핀팻 다음 공법인 거고 차세대 공법인 거죠. 그걸 삼성전자가 먼저 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더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삼성은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 TSMC나 다른 데들은 뭐 웃기지 마. 우리 게 훨씬 나아.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이것은 무슨 엔지니어들끼리의 기술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면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잘 파느냐? TSMC가 압도적으로 잘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6%의 소위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설계도 가져왔을 때 그것대로 만들어주는 거에서 TSMC가 56%고 삼성이 16%예요. 그런데 삼성의 한 절반 정도는 삼성 거예요. 삼성의 스마트폰용 엑시노스란 말이에요. 한 절반은. 네. 그러니까 순수한 외부 고객은 한 뭐 8%, 10%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SMC하고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 고객의 사이즈 면에서 보면. 그러면 TSMC는 왜 그렇게 고객들이 많은가? 첫 번째 이유는요. 고객들이 TSMC는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SMC는 자기 제품이 없어요. 삼성은 자기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엑시노스라고 하는 자기의 칩이 있다면 자기 반도체가.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 설계도를 예를 들어 퀄컴 같은 데가 자기 설계도 스냅드래곤 설계도를 삼성에다 갖다 주려고 그러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겠어요? 자기 노하우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이게 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킨다고 서로 서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하지 않겠어요? 야, 니네 회사들끼리 과연 이게 지켜질까?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인텔도 똑같습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인텔도 자기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도를 갖다 줘야 되는 AMD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상한 좀 그런 거 있는 거죠. 근데 TSMC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 이게 TSMC의 모토예요. 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그것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그 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반도체 설계는요. 그 일일이 다 설계하지 않아요.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은 뭐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또 뭐예요? 모뎀 모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모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레고 블록처럼 끼워 맞추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끼워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저 파운드리, 예를 들어 삼성 파운드리에 가가지고 그게 제대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듈이라고 하는 게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그 공장에서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설계도들의 모음인 거죠. 그런데 TSMC는 그게 빵빵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고객이 이미 굉장히 많았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그래서 자기네 공정, 자기네 팹에서 작동하는 설계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설계도들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가 쉬운 거죠. 그걸 갖다가 삼성에다가 갖다 주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삼성대로 나름대로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쌓여 있지 않은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TSMC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특히 이 로직 반도체의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주문형 반도체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로직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는 삼성이 빵빵한 거예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그게 뭐 세계 최고죠. 네. 그런데 그 이 로직 반도체는 인텔이 최고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텔 시장이 없어지거든요. 왜? 다 주문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도 차츰차츰 주문형으로 갑니다, 이제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애플의 그 M1이라고 하는 칩이 있잖아요. 그 네. 애플 맥 프로. 맥 프로의, 그러니까 맥 노트북, 거기에 2020년부터 애플이 자체 설계한 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 칩 속에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램, 그러니까 삼성이 팔고 있는 램이 한 칩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이 설계해서 그거를 TSMC가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만 따로 만들어서 파는 그 시장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인텔이 CPU만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시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메모리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메모리와 로직이 통합된 그런 반도체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자체 설계하는 반도체 시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최강자는 TSMC고, 그냥 범용 반도체들, 그게 로직이든 메모리든 간에 그건 점점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 자, 이러니 이건 TSMC가 승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TSMC와 소위 패블리스, 설계하는 기업들, 이 결합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 인력들을 어떻게든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삼성에서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죠. 제조인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설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조만 해서는 뭐 별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발주를 할 때, 설계를 발주를 할 때 큰 고객들은 분산 발주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TSMC한테만 맡겨놨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요? 얘네들이 또 배짱 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쪼개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 발주를 하더라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용 설계를 만들려면 또 그게 어렵거든. TSMC용 설계를 해야 되고 삼성용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코스트죠. 그러니까 작은 고객들은 하나밖에는 발주를 못 하는 거고, 큰 고객들, 예를 들어 퀄컴 같은데 이런 데들은 분산 발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고객들 덕분에 TSMC가 100% 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다. 그들이 분산 발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하지만 메모리에서와의 같은 그런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보다는 완전히 그러니까 비즈니스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책상에 앉아서 또는 공장에 틀어박혀서 그냥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다. TSMC의 영업 방식은 그게 아닌 거죠. 이건 엔지니어들이 비즈니스맨이에요. 왜? 고객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지니어이면서 세일즈맨이면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해온 게 TSMC거든요. 그게 그리고 뭐 세계 최강자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자기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다 TSMC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인텔도 그렇게 해야 파운드리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그들의 몫인 거죠.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확실히 TSMC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에서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기술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 소련이 기술로 갔어요. 그래서 소련의 그 부문별로 보면 소련 기술이 미국을 능가한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군사기술 같은 경우는. 하지만 기술은 좋았지만 비즈니스는 못한 거죠. 그게 붕괴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차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잘한 겁니다. 기술은 별로 없는데 비즈니스는 잘한 거죠. 뭐 적당한 수준의 퀄리티의 값은 매우 낮은 거. 이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거는 군사적인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 퀄리티, 하이테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되나요?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서 그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경쟁력은 없어요. 상업적인 경쟁력은 없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수소탄을 만들고 인공위성도 띄워 올리고 하는 게 다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용과 무관하게. 하지만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기술하고 비즈니스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무조건 기술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죠. 잘 파는 거. 네. 고객의 신뢰를 받는 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좀 네. 탈세아 리쇼어링에서는 약간 좀 중국을 배제하고 그 미국 밸류체인에 속하는 그런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유망하게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끝에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좀.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좋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쯤 중국 기업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치명적 타격을 지금쯤 받았을 텐데 이젠 그거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건 살아났다. 네. 왜냐하면 화웨이 반도체 설계 능력이 거의 삼성을 근접했었단 말이에요. 그쪽 팹리스 쪽에서는 뭐 거의 뭐 팹리스가 그렇잖아요. 앞질렀죠, 뭐 사실. 예. 근데 그게 TSMC가 받쳐줬기 때문에 빛을 발했던 거죠. 근데 그걸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니까. SMIC가 지금 14나노까지는 만들었고 7나노를 만들었다. 이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뭡니까 암호화폐 채굴기 그 채굴기 컴퓨터를 분해를 해봤더니 그 속에 7나노짜리 그 반도체 칩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SMIC가 만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TSMC의 7나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14나노도 만들어냈고 7나노도 만들어낸 거예요, SMIC가.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TSMC의
그 핀팻 공정 TSMC가 28나노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래서 14나노, 10나노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주역인데, 그 사람이 량몽성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량몽성이 근데 성격이 아주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잘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뭐 형식은 본인이 나왔는데 좌천됐다고 본인은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TSMC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잠깐 가 있다가 성균관 대학에 와서 초빙 교수로 반도체 강의를 하다가 삼성전자로 갔잖아요.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가서,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 소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 사람이 주역이에요. 그런데 그 TSMC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기술을 개발한 거를 남의 회사에다가 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 대만 법원에서 너 삼성에 그거 그러면 안 돼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 그래서 삼성에서 나왔죠. 근데 그 금지 기간이 풀리자마자 중국의 SMIC로 갔어요, 그 사람이. SMIC도 파운드리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주문형 반도체 기업.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SMIC가 14나노, 그러니까 28나노도 제대로 못하고 50나노급에 있는 데를 28나노를 하게 하고 14나노까지도 뭐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본인이 나올 때 7나노를 얘기를 했던가 안 했던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매출 데이터를 보면 28나노까지는 매출이 있어요. SMIC에. 14나노는 매출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상업적인 경쟁력은 없는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14나노든 7나노든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10나노 밑으로는. 왜냐면 미국이 그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라고 하는 거를 다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UV 장비를 가지고 7나노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것은 꼭 비유를 하자면 아주 가는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굵은 붓을 가지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EUV 장비는 아주 가는 세필이에요. DUV 장비는 굵은 붓이에요. 굵은 붓을 가지고 가는 선을 긋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 여러 번 긋다 보면 되는 때도 있기는 있지만 어쩌다가 한번 그냥 어쩌다가 한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삼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든 5G든 뭐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차단이 됐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 지금쯤 치명적 타격을 입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투자의 지형을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 전부터 벌어져 온 이 상황은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팩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두 공급자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제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 가 있던 공장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또 중국에서 공급하던 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생산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만들어질지 잘 알 수 없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곳이지만 가능성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30년, 즉 중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급자가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던 그 30년은 주가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인 상승이었습니다. 큰 흐름을 놓고 보면. 그래서 누구도 잃지 않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였죠. 물론 작은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전반적인 하향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올라가는 데도 또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네. 평균은 떨어지지만. 자, 여기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 제가 투자 자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 종목은 알 수가 없지만 원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투자 방식은 뭐냐?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분산 투자예요. 어디가 답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분산 투자의 필요성이 정말 높아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분산 투자의 대상이 우리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세계 곳곳에 걸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투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했을 때 완전히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할 때 전 세계에 걸쳐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선진국, 개도국, 또 중남미, 동남아, 뭐 중동, 미국, 한국 골고루 퍼뜨려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제가 투자 자문은 아니지만 네. 기본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즉 이런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지금 깔려서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굉장한 변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변화는 아닌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편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그런 편향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예.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정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떨어질지는 지금 확실할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다음에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예. 지혜가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참 하나만 죄송하지만 네네. 그 첨언을 한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데들이 많잖아요.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법도 잘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공매도라고 해서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지만, 네네. 그건 추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으려면 그 추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거. 네. 예. 영어로 하면 short sale, 뭐 그렇죠, short positi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공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교수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또 개인적으로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가서도 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호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